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전군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유시를 통해 군관 민이 단합하면 80년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국내외 체육 행사를 통해 국위를 떨친 62명의 체육인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26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제1회 서울 오픈 국제 탁구 대회 임원과 선수, 그리고 알프스 마테홀렌과 그랑조라스 북벽 등반대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국제 경기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면서 외국 어디에서 운동 경기 초청이 오더라도 가능한 한 응하도록 하라고 체육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청와대를 예방한 낙도와 벽지에 놓인 회원 42명에게 다과를 베풀었습니다. 영부인 이 여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뵈니 돌아가신 시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말하고, 시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셨을 것이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순자 자서전 제6장 청와대 스케치. 1980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남편과 나는 이웃들의 전송을 받으며 정든 연희동집을 출발했다. 우리를 태운 대통령 전용차 앞 양옆에서는 태극기와 대통령 문장인 봉황기가 청량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처음 가보는 길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시내 전경조차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차는 이내 청와대 앞길로 들어섰다. 길 양옆에 도열하듯 늘어서 있는 우람한 은행나무들은 마치 역사의 증인이라도 되는 듯 우리의 행렬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무들은 한여름의 무성함 속에 한결 당당해 보였다. 이윽고 속력을 낮추기 시작한 차는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낯선 건물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잠시 후 차는 생각보다 훨씬 소박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추어 섰고 누군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청와대였다. 그분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50분이었다. 남편의 첫 청와대 등청이었다. 갑자기 눈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수없이 터지면서 힘찬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카펫 양옆으로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많은 국내외 기자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들이었다. 남편은 악수로 답례했다. 그의 어깨 너머로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이 바로 곁에 있는 듯 가깝게 다가왔다. 결의의 5천년 삶을 함께 살며 온갖 풍상을 겪어낸 북악산이 뿜어내는 장엄한 정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 부부는 청와대 안으로 첫 발을 들여놓았다. 남편이 특유의 당당한 자세로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집무실을 향해 현관 안으로 들어설 때 나는 내딛는 걸음만큼이나 자신의 새로운 운명 속으로 입장하고 있는 남편 모습이 가슴에 와닿아 마음이 절로 엄숙해졌다. 남편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역사적 책무가 차곡차곡 얹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남편이 겪었던 그 어느 책임보다도 무거운 책무. 어쩌면 어제까지의 남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복 치맛자락을 밟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쓰고 있던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현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집무실 입구의 전실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속에
해방 이후 굴곡 많았던 우리 역사의 초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언젠가는 퇴임한 남편의 초상화도 저곳에 걸리게 되겠지. 어느새 우리도 이미 역사의 엄숙한 장 한가운데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걸려있는 초상화의 주인공들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집무실을 지켰던 분이 계셨을까? 전시를 통과해 집무실에 이르렀다. 집무실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사용할 공간이었지만 청와대 입주 첫날이어서인지 총무비서관은 남편과 동행하도록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다. 명실상부한 국가의 심장부인 대통령 집무실. 그러나 난생 처음 보는 국가원수의 집무실은 내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거창하고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태극기와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봉황 깃발이 방 한쪽에 양모퉁이에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역시 대통령 문장이 눈에 띄게 새겨져 있는 커다란 목조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너머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려진 대한민국 전도와 초대형 지구의가 놓여 있었고 책상 앞 넓은 공간에는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로 보이는 커다란 탁자와 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늑한 동쪽에는 연한 크림색의 응접 세트가 있어 손님들의 예방을 받는 곳인 듯했다. 안내를 받으며 집무실을 구경하다 돌아보니 그분은 어느새 책상에 앉아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집무실에 들어선 지 불과 몇 분 지난 시점이었다. 내 존재마저도 잊은 듯 이제는 자신의 새 일터가 된 집무실 책상에서 무엇인가 메모하며 이미 일을 시작하는 남편이었다. 내가 늘 신기하고 때로는 외경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분의 모습. 가진 것 모두를 아낌없이 불사르며 자신의 일에 한없이 몰두하는 그 모습이 생의 마지막 임지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근심이 덜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이 몰래 살그머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의 시작이었다. 역사적인 첫 등청의 그날, 남편이 민관식 국회의장 대리, 이영섭 대법원장,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3군 사령관, 마리오 크레마 주한 외교사절단장, 조지타운 대학 전략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레이 클라인 박사, 웨스팅하우스 로버트 커비 회장과 그 일행 등을 서재에서 접견하고 오후엔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김경원 비서실장과 정동호 경호실장, 김병훈 의전수석, 이웅희 공보수석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동안 나는 전석영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받고 청와대 본관 2층으로 가 이삿짐 정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시절 청와대는 본관과 몇 동의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대통령 접견실, 영부인실, 영부인 접견실, 비서실, 회의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주거 공간이 있었고 부속 건물은 비서실, 경호실, 영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직접 둘러본 청와대의 첫인상은 구석구석 모두 의외로 무척 검소하다는 것이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그곳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이래 수많은 격동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30년간이나 그 좁은 관저를 그때그때 수리해가며 검소하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깥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청와대 생활의 소박함이었다. 그날 내가 청와대 풍경에서 정겨움보다는 비극적 기운을 느꼈던 것은 흔히 세인들로 하여금 청와대를 흉가라고 부르게 한 바로 그 음울함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유경수 여사 암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등 악몽처럼 청와대의 주인들에게 잇따랐던 비극의 역사는 저 먼 옛날이 아니라 기억도 생생한 현대사 30년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만 해도 내가 청와대에 서 있던 바로 그날로부터
불과 300여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오롯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푸른 기와집에 깃들어 있던 비극의 전통을 끊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거듭되는 비극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은 자명했다. 그분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주인들이 임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청와대를 떠나고 새 주인을 맞아들이는 아름다운 권력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난국에 처한 나라를 책임 맡은 남편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책무 중에서도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새 전통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1층과 사적 공간인 2층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청와대의 2층이 우리 가족이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로 삼아야 할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중 본관 2층도 일부는 비서실장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나머지 공간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이 되는 셈이었다. 우리 가족만의 살림채로 들어서자 나는 우선 길고도 커다란 방이라기보다는 마치 큰 홀처럼 느껴지는 공간을 만났다. 그 방이 가족실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서 그런지 한가운데에는 우리 눈에는 꽤 커 보였던 텔레비전 세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앞쪽으로 대통령 접견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연한 크림색의 큼직한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평범한 모양의 8인용 사각 식탁이 놓여 있었다. 특이한 것은 가족실 안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들이었다. 흡사,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학교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양의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단아하게 조약돌이 깔린 아름다운 우물정자 모양의 청와대의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우리 부부를 위한 공간으로는 침실과 한실이 있었다. 한실은 허리디스크로 고생하시던 최규하 대통령 영부인 홍기 여사를 위해 특별히 온돌로 제조된 곳이라고 했는데 넓어도 따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분을 위해서는 작은 서재가 한 칸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방이 3칸이나 더 있어 집안내가 끝난 후 나는 우선 큰아이와 딸에게는 각각 방 하나씩을 그리고 막내와 둘째는 둘이 한 방을 쓰게 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방 배정을 끝냈다. 워낙 온갖 정성을 들였던 작은 연희동 집에만 익숙해 있던 탓이었겠지만 처음 대한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정을 붙이기가 힘든 인상이었다. 모든 것이 가정집이라기보다는 구조도 기능도 마치 무뚝뚝한 호텔 같았다. 방마다 천정은 왜 또 그리도 높고 썰렁한지 몹시 휑한 느낌이었고 호텔방 같은 구조의 북박이장이나 화장실마저도 도무지 친근감이 들지 않는 몹시 생경스러운 것이었다. 또 혼자 걸으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무섬증이 들던 어둡고 긴 복도까지 그곳이 도무지 다정한 살림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아이들 방을 둘러본 후 길고 어두운 복도를 돌고 돌아 침실로 돌아오자 연희동 집에 두고 온 살림살이들이 간절하도록 그리웠다.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불과 얼마 후면 청와대에 들어가 살게 될 줄은 까맣게 모른 채 벼르고 별로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모양을 갖춘 찬장과 식탁, 응접 세트를 장만했었다. 그 가구들이 들어오던 날 나는 너무나 흥분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닦고 만지며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모른다. 그중 등나무 응접 세트는 훗날 딸 효선의 혼수로 쓰여 그래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 응접 세트를 마련하기까지 쏟은 엄마의 정성을 알고 있는 딸아이의 고마운 마음씀이었다. 나머지 찬장과 식탁은 퇴임 후 연희동 집에서 지금도 사용해오고 있다. 물론 세월이 지나자 그 가구들에게선 처음 구입할 때 나를 사로잡았던 멋도 감격도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추억의 물건이어서 두고두고 소중한 것이었다.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도 난 이따금 난생 처음 올바로 마련해본, 그러나 채 손때도 묻히지 못하고 옛집에 두고 와야만 했던 그 가구들을 자주 그리워하곤 했었다. 방 배정에 따라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돌아왔다. 아침에 연희동 집에서 학교로 등교했다가 오후에 곧장 청와대로 귀가한 것이다. 제국은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효선은 창덕여고 3학년, 재용은 한성고교 1학년, 터울 늦은 막내 재만은 경기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말없이 내 곁에서 짐 정리를 돕던 아이들이 각자 자기들 방과 주변을 둘러보고 와서 왠지 방이 휑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난감했다.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 아이들을 안심시켜줄 말이 생각날 리 없었다. 궁색한 대로 첫날이고 집이 너무 커서 그러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다독여준 후 아이들을 재촉해 그분의 퇴근 시간 전에 짐 정리를 마치도록 서둘렀다. 얼마 후 인터폰이 울리면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각하 퇴청하십니다. 저녁 6시 그분의 첫 청와대 근무가 끝난 것이다. 하지만 관례상 퇴청이라고 불러도 사실 대통령의 퇴근길은 집무실 옆 스묵한 정도의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오는 짧은 귀로였다. 청와대에서의 첫 근무를 끝낸 남편은 조금은 피로하고 상기된 모습이었다. 도무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소. 그것이 청와대 첫 퇴근 후 남편의 일성이었다. 그날 우리 온 가족은 연희동 집이 아닌 청와대 2층 계단 앞 문간에 나란히 선 채 청와대 1층으로부터 첫 퇴근을 하는 가장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다. 얼굴 가득 쏟아지는 남편의 미소가 청와대 입주 제1회를 맞아 긴장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가족실 식탁에 모여 앉아 청와대에서의 첫 식사 시간을 맞았다. 생소하기 짝이 없는 식탁에 마치 행사라도 치르듯 모두 마주 앉으니 식구들끼리인데도 왠지 몸이 경직되는 것만 같았다. 곧 나비 넥타이 정장에 이름표를 가슴에 단 직원 한 분이 들어와 음식을 날라오고 물을 따라주며 식사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고급 식당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격식을 갖추었지만 어쩐지 우리에겐 부자유스러운 식사였다. 너무 어색하고 긴장이 되는 분위기. 청와대라는 새 보금자리에서의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남편은 우리에게 청와대 경내 구경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청와대의 엄숙함에 잔뜩 긴장했던 아이들은 대환영이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별관 뒤편에 나 있는 별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청와대 시설이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목격하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청와대 본관 입구는 대통령의 공식 직무를 위한 출입구여서 가족들을 위한 출입구는 뒤쪽에 따로 나 있었다. 그런데 뒷 계단을 통해 직접 내려가 보니 그 가족용 출입구라는 것이 겨우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통로인데다 주방을 옆에 끼고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가족이 드나드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리되는 가족들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계단에는 대통령 가족의 경호를 위한 셔터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밤 10시만 되면 셔터문이 닫혀 본관 2층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자 아이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밤 10시가 통행금지 시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그런 부자유한 구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 셔터문은 이후 계속 아이들의 불평거리로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주로 이미 대학생이던 제국이 또 그 이후에는
각각 대학생이 되면서 효성과 재용이 말 못할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오전에는 워낙 긴장하고 있던 탓에 잘 느끼지 못했는데 해당 앞빛 석양 속에 다시 바라본 청와대는 본관의 뒷모습까지도 왠지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옥상에 설치된 방충망같이 생긴 철조망이었다. 그 구조물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제만이었다. 그분은 북한의 게릴라들이 투입될 것에 대비해 설치해 놓은 방어용 장어물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요새군요. 깜짝 놀란 아이들이 혀를 찾고 나도 역시 내심 놀라고 말았다. 세상은 휴전이란 이름 아래 이미 전쟁을 잊은 지 거의 30년인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청와대는 지금도 적의 침입과 도발을 가상해 외로운 요새가 되어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일과 시간이 지난 뒤여서 경호 요원들의 차림새도 전투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기저기에 배치된 곳곳의 초소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부동자세로 서 있던 경호 요원들은 대통령이 지나가며 지휘관 시절처럼 수고가 많네 하며 격려를 하면 무거운 군화 소리와 받들어총 자세를 만들며 동시에 큰 목소리로 근무 중 이성무를 외쳐 우리는 그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상엄한 분위기가 낯설기만 해서 왠지 주눅이 들었던 우리와는 달리 평생을 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해온 남편은 처음 보는 경호원들에게서도 마치 예전의 부하 장병에게서와 똑같은 애정이 느껴지는지 몹시도 편안한 모습이었다. 사실 청와대 생활 내내 나와 아이들이 치러내야 했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경내 어디를 가나 마주쳐야 했던 수많은 경호 요원들이었다. 운동을 할 때도 심지어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잠시 공을 찰 때도 경호 요원들은 항상 근무 자세로 우리 주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그분 가르침대로 만날 때마다 매번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줄곧 경호를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이 쑥스럽고 불편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 것이었다. 본관 뒤편에서 숲속에 나 있는 돌길을 따라 내려가니 청와대 후원으로 통하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그곳까지의 청와대 인상과는 달리 아주 아름답고 청정한 느낌을 주는 골짜기였다. 제법 장대한 나무들이 수려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사이를 조금 걸어 내려가자 상춘제라는 현판이 붙은 목조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상춘제 앞에 녹지원이라는 이름의 넓은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아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껏 나이 먹은 노령의 한 그루 소나무가 한가운데 멋진 자태로 서 있는 녹지원 동쪽으로는 낭만적인 실개천이 흘렀고 작은 새장들도 세워져 있었다. 상춘제와 녹지원 주변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곳의 저녁이 뿜어내는 청량함이 하루 종일 불안과 긴장, 낯섦과 위축감으로 굳어있던 식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새장의 새들과 개천의 잉어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새 거주지 청와대와 비로소 상견례하고 있었다. 낯선 것들을 눈에 익히느라 분주했던 청와대에서의 그 첫날은 늦은 밤까지도 또 하나의 추억이 있었다. 그날 밤 피로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분과 나는 아직은 아늑한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침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이 하나씩 우리를 찾아왔다. 가장 먼저 막내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들어서자 재용이 겸연적인 웃음과 함께 뒤에서 나타났고 얼마 지나자 혼자 뚝 떨어진 방에 있던 효선이 슬그머니 찾아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무섭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장남은 대학생이라고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아 인터폰을 해보니 역시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리를 쳐도 들을 수 없이 넓은 청와대 안치에서는 아이들을 부르는 것도 인터폰을 사용해야 했고, 그것도 우리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일 중 하나였다.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온 가족이 다 모이자 남편은 우리를 이끌고 가족실로 나갔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그이로서는 청와대에서의 첫 밤을 맞이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을 리 없었다. 온 가족이 가족실로 나가 그이를 중심으로 소파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이는 만감이 교차하는 음성으로 아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연희동 집을 떠나오던 날 밤에도 너희들에게 말한 바 있지만 나는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이는 최 대통령이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다 놓아두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맡긴 깊은 뜻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끝없이 다짐과 각오를 반복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남편의 대통령직 수행은 그 다짐과 노력만으로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과연 열심은 무적일까? 세상사란 얼마나 자주 예기치 못한 예외와 의외의 사건을 만나 좌초하곤 하는가?